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채가 많은 가계와 한계 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학교 사이의 갑을 관계가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산 분화로 인도네시아 발리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어젯밤 특별기편으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 영하 6.6도를 비롯해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아직 핵 개발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증강을 위한 첨단 무기 구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29일 당일에 이은 두 번째 전화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아직 재진입 기술이나 종말 단계 유도 분야의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아직 핵보유국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압도적 전력 우위를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 첨단 군사장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백악관도 보도자료에서 대북 억지력과 방위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양 정상이 재강조했다고 밝혀 한미 양국이 모두 우리 군의 첨단 무기 도입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이 세계 각국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북한에도 확고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한이 75일 만에 ICBM급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중국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즉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엊그제 리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음을 공개했습니다. 거듭되는 북한 도발에 중국 내부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랭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하면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여전히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부정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잠그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역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원유 비축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자칫 북한 태도에 변화를 주지도 못한 채 북한만 적으로 돌리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이제 원유 차단 외에 쓸만한 제재 카드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틸러슨 장관의 경질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와 CNN은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핵 문제 등에서 갈등을 빚어왔다며 틸러슨 장관을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앞으로 가계는 이자 부담에 직면하고 한계 기업은 부도 위험이 더 커지는 등 경제 주체들이 긴축의 고통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젠 저금리 시대가 종식되고 금리는 오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은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한두 차례로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 우리도 좀 여지가 있는데 서너 번씩 확 올려버리면 우리도 인상 압력을 많이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게 되면 당장 1,42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은행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9조 3천억 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조 원을 넘는 취약차주, 빚을 갚기 어려운 126만 위험 가구는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결국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다. 이자도 못 내는 3,100여 개 한개 기업의 대출 121조 원도 시한폭탄입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는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회복세도 내수 위축으로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불가피했지만 가계와 기업 등은 이제부터 긴축의 고통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 대출 규제에 이어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투자 위축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큰 악재입니다. 당장 대출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선 부동산 시장은 걱정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입니다. 집값은 안 오르고 이자는 이제 30만 원 냈던 게 아무리 못 내도 50만 원 낼 텐데 그리고 융자 좀 많이 하면 좀 더 나갈 거고.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리면서 파급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폭이나 앞으로의 상승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팀장입니다. 단기간에 시장이 확 죽는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만큼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집값의 30에서 40%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어젯밤 10시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간 이른바 2+2+2 회동을 장시간 진행했지만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법인세,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 사안 8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협상 성과물은 없었습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만 원안 1조 462억 원보다 837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에서는 입장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1년 유예 방안 등 국민의당과 한국당이 일정 부분 대안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 민주당에서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논의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시점은 원래 오늘 0시였지만 36시간을 늦춘 겁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각각 개최한 뒤 2+2+2 회동을 다시 개최해 막판 협상을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최근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와 학교 간의 갑을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험담입니다. 학교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니 학교의 반응은 참아라였습니다. 너가 지금 돌아오면은 다른 친구들 다른 곳 취업 못한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네가 학교 배신하고 대학 갔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취업률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특성화고가 취업에 매달리는 것은 취업률이 좋아야 신입생 모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학교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는 큰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실습 학생을 받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는 갑, 학교는 을이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장 실습 나갈 업체를 발굴하고 이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을 잘 지키는지 학교가 지도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을인 학교가 갑인 업체를 지도 감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현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입니다. 학교가 기업을 상대하거나 단독 계약 이런 게 아니라 정부가 그 기업을 검증하고 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이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오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화산 분화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천신반고 끝에 돌아온 관광객들을 황영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발리국제공항이 다시 운항을 시작하면서 우리 관광객 179명이 어제 저녁 9시 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예매를 마친 순간까지도 다시금 공항이 폐쇄되지 않을까 걱정에 떨었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또 모르잖아요. 공항이 폐쇄가 될지 뭐 화산이 어떻게 될지 막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티켓팅 10시에 열린서부터 막 줄 서 있을 때부터 계속 불안하고. 애들 데려갔기 때문에 가족 건강이 좀 안 좋을까 봐 또 발리에서 못 빠져나오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한식게 있어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 보면서 엄청 막 기쁘게 환호를 지르며 이제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 땅에 오니까 긴장이 풀려갖고 피곤해요. 비행기 타자마자 되게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앞서 인도네시아 아궁하산에 잇따른 분화로 발리 국제공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어제 기상 여건이 나아져 대한항공이 특별기를 띄웠고 외교부 역시 발리 인근 수라바야 국제공항으로 아시아나항공 긴급 임시편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수라바야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도 20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잠시 뒤인 아침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의 전초기지인 읍면동 사무소에 실제로 변화의 바람이 지금 거세다고 합니다. 권민철 기자가 서울의 동주민센터 혁신 사례를 보도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복지 업무 혁신을 위해 주민센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축가들의 재능 기부로 작년까지 280개의 주민센터를 개조했는데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편하게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조금 더 사람들이 올 때 환대해주고 머무를 수 있게, 머무르려면 머물 만한 거리, 커피를 마시게 하든 건축가 천희영 교수입니다. 책이 있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공간도 좀 여유가 있게 그렇게 만들자. 공무원들에게는 찻동, 즉 찾아가는 동사무소도 운영토록 했습니다. 찻동은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복지를 전달하는 건데
동장들까지도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자체가 이제 방문 행정을 주로 하고 홍계삼동 최규훈 동장입니다. 4시간 이상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전에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에 이제 10,000보 이상 거쳐서 나와서 찻동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암동에선 전입신고 온 사람들부터 챙깁니다. 2년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표가 나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표가 났었어요. 좀 애기 냄새도 많이 났고 신생아였고 막 그래서 아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김혜된 주무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 담당자가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됐고 예. 이 가정은 찻동의 보살핌 끝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시가 펴낸 찻동 사례집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칩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찻동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반면 전병헌 전 총무수석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은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종명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이 전 차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여자들에게 인용된 법원의 구속적부심이 민간인 댓글 공작 구속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댓글 부대의 불법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댓글 팀장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했습니다. 반면 어제 법원은 동시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구속 상태였던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데 이어 지난 24일 임관빈 전 실장마저도 보증금 1,000만 원 납입 조건으로 풀어줬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긴급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데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부터 2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심야 새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운명을 결정할 조추첨 행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9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못한 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조에 뽑히든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방비로 368억 달러, 약 40조 원을 지출해 세계 국방비 지출 국가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비 지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으며 다음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세제 개편안 기대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31.67포인트 상승한 24,272.35의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51포인트가 높은 2,647.5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공기관 중에서도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장 실습생을 근무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표준 협약서 없이 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곳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와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 MCC 등 5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12월의 첫날인 오늘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어제보다 더 매서운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파주가 영하 12.6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2.3도, 서울 영하 7.4도 등의 분포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기온은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낮 동안에도 계속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이 영상 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청주와 전주 4도, 대구 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좀 더 낮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 공기가 만들어낸 눈구름들 영향으로 오늘 호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 제주도에서는 오후에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단 주말인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음 주 또다시 매서운 강추위가 예보돼 있고요. 이번 주말 동안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오늘은 김영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어떤 뉴스가 주요 소식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유류 공급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을 대다수 매체가 일면 머릿기사 또는 일면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류 공급 중단 압박, 신문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기사 제목을 먼저 보면요. 중앙일보는 트럼프 북한 돈줄 원유 100길 다 죄다. 조선일보는 미국 원유 차단, 해상 봉쇄, 군사행동 3중 카드, 중국은 이에 시큰둥이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분석 기사에서 중국이 대북 송유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공급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싣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중 송유관을 통한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원유 내 파라핀 성분이 응고돼 송유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시위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네, 화성 15형 뒤에는 무엇이 올까?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씨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 제목입니다. 이 칼럼은 북한이 다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라며 연말까지 미사일 실험이 더 반복될지 모른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체력의 한계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에는 벼랑 끝 외교를 종결시키고 평화 외교를 활발하게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분야 좀 살펴보죠. 한국은행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빚 이자만 2조 3천억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여 원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1만 5천 가구인데요. 앞으로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검찰 공안부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데 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네, 검찰 공안부도 손본다. 노동사건 손 떼고 명칭 변경 검토한다. 중앙일보가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공안부의 조직 변경과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혁위원회 한 의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공안부서의 업무 중 노동 관련 사건이 최근엔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사건을 맡다 보니 노동조합이 마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의 부당 노동 행위나 노조의 쟁의 행태, 갈등의 쟁점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공안적 시각으로 다루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게 개혁위원회의 지적입니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시간 강사도 반대한 강사법 결국 폐기하나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6년 전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지만 결국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 네, 금요일 아침 하늘길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중차편이 6시 22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오전에는 만석이지만 12시 이후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도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포발 울산행 항공편을 시작으로 에어부산이 울산공항에 신규 취항했다고 합니다. 울산 김포 노선을 하루 3회, 울산 제주 노선을 하루 2회씩 운항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산 분화로 현지에서 체류 중인 국민 수송을 위해 특별기를 띄웠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긴급 임시편을 투입해 발리 인근 수라바야 공항에서 출발해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대한항공은 추후 상황에 따라 정기편 운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들의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현장 실습 제도 두말할 필요 없이 기업체, 정부는 물론이고 학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생들 인권 침해, 노동 착취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 불만 나오지 않게 개선할 자신이 없으면 현장 실습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집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아,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한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브랜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인재개발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공단은 내부 구성원 역량 강화와 동시에 전국민 일자리 지원 사업의 품질 향상에 대한 공로로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기업의 생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여러분은 짝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에 편승한 위조 상품으로 인해 기업의 피해 또한 늘고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위조 상품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며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품 구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합리적인 소비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함께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무엇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추운 아침입니다. 전국에 겨울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강원도 철원은 자그마치 영하 1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는 정말 추운 출근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출근길보다 더 얼어붙은 건 한반도 정세입니다. 이틀 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그나마 피어오르려던 대화 무드는 다시 움츠러들었죠. 어젯밤 10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여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만 대북 공조를 강화하자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 한반도에 따뜻한 봄은 언제쯤이나 오려나요?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은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한미 정상의 두 번째 통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1시간여 통화가 있었는데요. 예.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진전된 모습을 보인 건 분명하다. 예.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전된 건 맞지만 핵심 기술까지는 확보됐는지는 모르겠다. 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 북한의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북한의 기술 수준 평가에 대해서 이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을 통해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국의 협조를 강력하게 구하면서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대북 압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이 기조, 이 전략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통화 있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뭔가요? 강원랜드 재수사 급물살입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도 지난 9월에 강원랜드 내부 직원의 고발을 들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채용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군요. 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강원랜드에 재직 중이던 2012년,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역 유력 인사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서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많이 나왔던 그 제보가 바로 이 최흥집 전 사장 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장이 드디어 체포가 된 거군요. 구속이 된 거군요. 네. 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 씨도 구속이 됐는데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채용 청탁을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역 의원을 포함한 50여 명에 대해 줄소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여러분 재수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작년에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요. 발리 구조작전입니다. 발리 아궁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 발이 묶여 있었는데 드디어 전세기 타고 귀국 길에 올랐어요. 네네. 어젯밤 10시 30분에 우리 국민 179명이 특별기편으로 한번 귀국을 했고요. 네, 오늘 중에 700여 명의 국민이 특별전세기와 전기편 등을 이용해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송작전이 진행 중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별전세기의 경우에 외교부가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고요. 네네. 탑승객들에게 적정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사히들 돌아오게 돼서 다행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오늘 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조추점이 있습니다. 네, 세계 랭킹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에
31등입니다. 쉽지 않은 본선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만 경우의 수라는 게 있죠. 그렇죠. 비교적 손쉬운 상대들이 같은 조에 배정되길 기도해 봅니다. 행운의 조, 행운의 조에 들기를 예, 오늘 마지막 조 추첨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환자가 여기 150여 명이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최근 외상센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자 복지부가 또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 안팎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 의사만 바라보고 있다. 예, 귀순한 북한 병사가 의식을 회복하던 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병원 권역의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이 귀순 병사의 치료를 계기로 권역의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현장을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이국종 센터장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중증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요, 지금 24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 연결을 해보죠. 이국종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순병사가 일반실로 가고 나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는가 보다 했는데 여전히 많이 바쁘세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사실은 전화통화 잠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바쁘신 거죠? 괜찮습니다. 예. 그 의식을 회복한 지 한 사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귀순병사. 지금은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됐습니까? 자기 의사 표현도 잘 하고 식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장이 워낙 파열됐었으니까요. 예. 여기 일반 병실 올라오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음을 섭취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죽까지 먹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죽까지 먹을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직접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영화도 보여주시고 음악도 들려주시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요즘은 어떤 얘기 나누세요? 아무래도 환자가 이제 낯선 곳에 갑자기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너무 골치 아픈 얘기 같은 건 하지 않고 환자분이 이제 TV 보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그런 얘기들 주로 합니다. 연예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예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복잡한 뉴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예, 저 제일 복잡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정도까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꾸려진 거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몰라요. 예.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뭐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말 있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남한에서 이렇게 좀 비교적 우리의 그 자유로운 그냥 일반적인 생활상을 많이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걸 모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만 아는군요. 예. 그것도 참 흥미로운 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처음 그 환자 상태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회복이 될 거라,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될 거는 사실 기대 못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처음 환자 대했을 때 그 의료진으로서. 처음에 일단 뭐 혈압도 전혀 안 잡혔고 그리고 워낙 그 다발성으로 총상을 입었고 그렇죠. 폐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내장기관, 주요 골격 부위가 워낙 심하게 손상됐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혈액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O형 혈액을 먼저 빨리 수혈을 해줬거든요. 혈액형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때?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혈액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O형 혈액을 줄 정도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칼로 몸을 가르고 들어갈 때는 이제 CT 촬영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면서 수술방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CT도 못 찍고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들어갔거든요. 엑스레이 한 장 달랑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생충감염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식사는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기저질환 가지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과적으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완전히 치료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북한 귀순병사 일단은 죽을 먹을 만큼 회복했습니다만 완전히 완심할 수는 없는 단계. 예, 지금도 만만치 않은 단계. 이국종 교수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중증외상센터. 이게 사실은 뭔지도 잘 몰랐다가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이런 분들 그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제 주변에 참 많으세요. 초기에 이 교수님께서 여기 뛰어드셨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죠.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2002년도에 발령을 받았었는데 예. 사실 그때 다른 병원에 이렇게 한두 분 제가 알고 있던 분들도 이제 금방금방 다 한 1, 2년 만에 그만두시게 됐었고요. 1, 2년을 못 버티실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군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민간기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죠. 하여튼 분명한 생각은 이 일이 뭐 저희가 얼마나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했던 걸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해서 최악의 경우엔 제가 사멸하고 나더라도 저희가 했던 이런 진료 기록을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꼼꼼히 기록해서 후학에게 남겨야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거군요. 화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석.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게 한국에서도 하면 되는구나. 되긴 됐었구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뭐가 있었다는 게 후세에 남아야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오늘 그냥 떼어 넘기려고 이렇게 그냥 현실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사실 못하라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도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은 이걸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석을 새기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후세에 뭔가 보물을 남기는 기분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는 가세요? 이국정 교수님?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도울 사람이 부족.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대 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센터 장인 이국종 교수가 그 정도 느낄 정도라면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지난번 석혜균 선장 때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에서 지원 많이 해주겠다 약속도 쏟아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특히 중환자실 병동간호사들은 굉장히 중환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간호사분들은 손이 월등히 많이 가는 겁니다. 물론 중환자실 환자분들이 다 손이 많이 가지만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를 고용하는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자꾸 그만두는 건데 정치권에서 그러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다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고 국민 행복권을 우선시한다고 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 오면은 병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병원 겉에 있는 대리석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바른 병원들 요즘에 외형이 얼마나 좋습니까? 번들번들한 대리석으로 깔은 바닥 그 바닥 매일 닦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의 노동자들, 의사들, 의료진들도 저녁에 있는 사람 필요하다. 환자분들도 왜 중증외상 환자들이 노동자, 농민 그런 분들이 왜 중증외상으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지 근데 한국 사회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녁에 있는 삶 얘기하던데 정말 이곳 병원의 노동자들, 의사들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정말 저녁에 있는 건가 한번 진정성 있게 봐달라 그 말씀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들한테도요. 이 교수님 개인적인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문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건강 괜찮으세요? 이 교수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냥 지냅니다. 그냥 잘 지냅니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시다. 거의 상실한 상태다. 사실 제 나이쯤 되면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두 군데씩 아픈 거 그냥 참고 지내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참고. 제가 이렇게 좀 더 남들보다 상태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또 막 썼으니까요. 몸을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쓴 거에 비해서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집에는 들어가세요. 그 질문 드렸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은 특히 추운 겨울에는 아이고 내가 이거 찬바람 쐬면서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일어나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감정 느끼실 때 없으세요? 힘들 때 없으세요? 감정적으로? 사실 직장에 출근하기 굉장히 싫은 거는 직장인들이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누구도 저한테 강요해서 뭐 누가 저한테 총을 겨누고 이 일을 안 하면 뭐 쏘겠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300명 직원 모두도 다 인사발령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해서 왔더라도 정말 뭐 하루도 못 견디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사중률이 극도로 심해서 뭐 35%가 막 넘어가고 그러지만 예. 한 데까지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거고 뭐 그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 그 이번 북한 병사 포함해서 석혜균 선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환자를 보셨을 텐데 지금도 잊지 못할 환자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전체 사망률이 뭐 1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 외상센터 의사들의 숙명입니다. 사망률 10%에서 15%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겁을 내면 가망이 없는 환자는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정신 가지고 의사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몸에 칼을 대가지고 해체해가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저희가 해체하는 순간 피가 품어져 올라오거든요. 예. 다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런 안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외상외과 의사들의 숙명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의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높은 사망률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 환자분들 중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술하고 밤새 수술하고 그리고 한 2달, 석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버텨가지고 거의 다 좋아졌다. 이제 일반 병실 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해서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돌아가시거나 생명을 잃어갈 때 그땐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땐. 그런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다 남습니다. 머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린다 라는 그 표현이 어떤 심정일지 이게 와 닿는데요. 이번에도 그러셨죠. 이번에 규순 병사를 살리는 과정도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특히 이번에 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 게 마음고생도 좀 하셨어요. 논란도 좀 겪으셨어요. 그 폭풍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돌아볼 때 소회랄까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병원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분도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시고 뭐 이국종 교수 말씀할 것도 없이 당연히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의견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한번 만나서 좀 두 분 허심탄회하게 말씀이라도 나눠볼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의원님께서 평소에 글도 다 굉장히 잘 쓰시고 맞습니다. 정론 집필을 하시는 굉장한 아주 식견을 갖추신 전문가로 제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의원이 되신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정당은 블루칼라 계층의 분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고 그런 분들의 지지를 지금 안고 유지되고 있는 정당이고 저는 바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막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만나서 이 오해들을 풀고 가면 어떨까. 김종대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뭐 사과하고 이러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해군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면서요. 군 관계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그냥 괜히 저 같은 이렇게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나 그런 것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신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분들이 거의 시간을 분단위를 쪼개가면서 사실은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냥 본연의 업무 잘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찾아오지 않. 저한테 신경 너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여기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하시면 되고요. 각자 맡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자. 지금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뭐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권역외상센터의 힘든 점들 여러 가지를 토로하셨는데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시 정치권에서 좀 들어와서 일해달라 이런 러브콜은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의료 시스템 말단에서 실제 그걸 수행하는 말단 조직에 있는 사람이지 전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저 도와드릴 뿐이지 제가 뭐 주제넘게 감히 나서서 뭐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마 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국종, 인간 이국종의 꿈? 어떤 꿈 꾸세요?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외상센터를 맡고 있는 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진료 지침에 맞춰서 정말 벗어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타협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제 손끝에서 이렇게 치료되는 환자분들이 잘못되지 않고 그러니까 큰 의료사고 없이 잘 맞춰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전.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안 남았다 그러세요? 아직 젊으신데. 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의사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나의 수명. 노동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저희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한계가 있죠. 저희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체력 잘 챙기시고요. 이국종 교수님. 근데 안 웃으세요? 원래 전혀 안 웃으세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웃으시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다 이러세요. 사실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름살도 많이 져있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국종 교수 이 꿈꾸시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좀 언젠가 활짝 웃는 웃음소리 시원하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에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응원 보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환자들 최전선에 있는, 생명의 최전선에 있는 그 환자들 지금 그 사명감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끝까지 살려주시는 그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교수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센터장이죠.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후 500개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을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홍삼 K. 너 이거 왜 먹어? 건강해지려고. 너 이거 왜 먹어? 예뻐지려고. 너 이거 왜 먹어? 날씬해지려고. 근데 이걸 왜 먹어? 그럼 넌 뭘 먹어? 나? 유기농 산물 먹어. 건강을 위해 찾으세요. 유기농 마크. 찾으세요. 무농약 마크.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홍콩의 호텔에서 바라본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에게 입 밖에 꺼내본 적 없는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오늘이 다가기 전에.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일본 간다며? 지하철 기차 입장권 다 샀어? 그걸 한국에서 살 수 있어? 그럼 내일 투어에 가면 다 있어. 일본 가서 표 사려고 줄 안 서도 돼. 항공권 호텔도 싸게 돼? 그건 기본이지. 다 된다니까. 어디라고? 2017 여행신문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여행 개별여행 브랜드 12년 연속 1위 네일 투어.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백길종님 제2의 이국종 제3의 이국종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셨고, 주영희님은 외상센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과의사의 숫자, 그 외과의사 수 자체가 늘어야 한다. 근본적인 우리 의료체계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행간을 쉬나요? 물어오셨는데요. 이국종 교수가 근래 들어서 라디오 첫 인터뷰입니다. 예, 뉴스쇼 청취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내줬기 때문에 오늘 김성환 씨 따뜻한 아랫목에서 라디오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이국종 교수와 인터뷰를 좀 넉넉히 진행해봤습니다. 2부로 가죠. CBS 반도이보라 맘스 카페 나와 있는 김윤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 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 집. 2018년에도 반도이보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삼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고국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함께였지.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커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 제외 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놓고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현행 3, 5, 10 제한선에서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허용을 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지금의 10만 원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줄인다.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인다라는 걸 덧붙여서 두 번째 개정안을 12월 11일에 다시 표결에 붙입니다. 자, 12월 11일 표결 전에 우리의 여론을 한번 모아봐야겠습니다. 오늘 2부 첫 순서 김영란법 개정 찬반 토론 이어가 보지요. 지난 월요일에 김정훈 기자가 나와서 그 유명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슨의 사내폭력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저희 뉴스쇼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내폭력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들을 모아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이 사내폭력의 심각성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오늘 와이뉴스에서는요. 조윤선 전 장관의 재구속, 왜 초읽기의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권영철 선임 기자가 깊이 취재를 해봤답니다. 함께 하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시간 집중 우리 모두 잠시 퇴근 똑똑하게 일하고 후딱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워라밸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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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일 새 이름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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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먹어요. 맛있는 과일 고를 땐 우리 과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경상북도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확인하세요. 데일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과연 개정이 될까요? 첫 번째 개정안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식사 3, 선물 5, 경조사비 10, 3, 5, 10 가운데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리자. 하지만 나흘 전이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안건을 두 번은 못 올립니다. 그러자 다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 10만 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공무원, 교사,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상을 당하면 5만 원까지밖에 못 하는 겁니다.
예, 요런 안을 내놓은 거죠. 12월 11일에 이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죠. 여러분 의견입니다. 듣고 판단해 보시죠.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먼저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국민권익위의 자문위원이세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송준호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이 된 거는 선물 5만 원. 여기에서 농축수산물한테까지 5만 원 선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너무 힘들다. 작년에 그 전 대비해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 26%나 소비가 감소했더라. 우리 농가 숨통 좀 띄워주자라는 게 논의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가격 상한선 논의가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추석에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제 밝혔듯이 전문기관에 지금 그 경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고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그대로이다. 아니면 50도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김영란법 찬성. 오히려 350보다 더 강화하자. 이면이었지 늘리자는 쪽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정 반대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조동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 피해, 서민 경제 피해 이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좀 정직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대가성 관계없이 그저 일정 금액을 못 주게 하는 건데 사실 선의 증여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석구석 국가가 개입해서 심지어 경조사비까지 나라가 정하는 그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조사비까지 나라가 정해선 되겠느냐? 이거는 말이 아니죠. 그러고 솔직히 보면 이렇게 해서 얼마나 투명해집니까? 잘못하면 말이죠.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붙들고 사실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주 법률 이론도 주지 못하게 하자고요. 그렇다면 이게 투명사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로 접근해야 될 게 맞고요. 그건 처음부터 뇌물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뇌물죄로? 그러면 뇌물죄를 갖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가성 없어도 일정 금액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 그다음에 대가성 없이 왜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따라서 뇌물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문화로 접근해야 될 거를 국가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점점 명분론에 빠져드는 거예요. 350 과하다? 그 사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개인의 선택이에요. 경조사비나 선배한테 10만 원 주겠다는데 왜 그걸 5만 원으로 막습니까? 나는 저 선배한테 10만 원 주고 싶은데 그걸 왜 5만 원으로 막느냐? 아니, 국가가 왜 무슨 권익으로 무슨 권력으로 도대체 그걸 막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말하면 네네. 예,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은 우리가 국가가 이제 개입한다 그랬는데 이 법은 공직자에 한정된 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왜 도로교통 속도 제한을 왜 합니까? 잠깐만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언론인도 들어가고. 아니 당연히 교사까지 포함되는 언론인이나 또 학교에 이제 사립학교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일반 공공기관보다도 못지않게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넓은 의미의 이제 공동선을 위한 조치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어가시죠 말씀을. 그래서 현재의 이런 청탁금지법의 과잉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사회를 위해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듯이 우리가 투명 사회를 위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주신 거죠. 공동선을 위해서 이 정도의 국가 개입은 용납할 수 있는 거다.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송 교수님. 공동선을 위해서 이 정도는 국민들이 다 지금 합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1주년 맞아가지고 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보면 국민들의 85%라고 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 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조 교수님. 예. 여론조사로 말이죠. 예. 상한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의 대상입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피를 그렇게 입히는 게 아니죠. 보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명분사회로 갑니다. 명분사회로. 그리고 지금 이게 상한은 뭐냐면은 350인데 우리가 3만 원 몇 개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3만 원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도가 되고 있고 10만 원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점에서 개인의 자율, 선택 이것이 먼저 가야 됩니다. 국가가 얼마나 전지전능하길래 여론조사를 통해서 외피를 갖다 350으로 입히는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로 할 문제가 일단 아니다. 그러면 그러고 또 솔직히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왜 눈을 감으세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송 대표님, 사실은 일부 그동안 어떤 이 수혜랄까 이런 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불편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공직자들, 이건 공직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도리어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편한 어떤 그야말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 하는 점에서 전혀 그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주는 법이 아닌 거죠, 지금. 송 대표님, 그 농민들 피해 부분을 지금 조 교수님은 지적하셨거든요. 그걸 눈 감지 말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그 권익위가 이미 그 얼마큼 과연 그 경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줬거든요. 지금 그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갑자기 그거를 들고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하나는 뭐냐면 2016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설을 보니까 추석이군요. 보니까 26%가 감소했더라. 이게 지금 근거 자료로 나온 겁니다. 이 정도 갖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정하기에. 그렇죠. 그건 불충분하죠. 전문적인 그 과학적 그 연구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그 용역 결과 확인이 되면 그때는 바꿔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검토의 여지가 있죠, 지금. 하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섣불리. 타이밍상 아니다, 아직은. 자,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전문성 얘기하시는데 전문성이 잣대가 뭡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모범 답안을 쫓아가는 거는요. 국가가 피해될 겁니다. 유치한 사회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모든 걸 갖다가 제로 사회로 가져가요. 제로 사회로. 아무것도 없는 사회로 가자고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이거는 문화의 문제고 국민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가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자율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 약자로 생각되는 그런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데 무슨 명분론을 갖고 와서 충분하지 못하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 판단하시는 분이 신이십니까? 제 질문이. 그건 도대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5만 원, 10만 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김영란법은 없애야 된다 이쪽이시네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요. 좀 투명사로 가고 그런 쪽으로 갈 때 보면은 뇌물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되고 부정 청탁 그쪽으로 가서 뭔가 좀 좁혀야 되는데 엉뚱하게 350으로 튀어가지고 본질도 아닌데 피레미만 잡아놓고 무슨 어획권을 올린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피레미만 잡고 있는 법이다. 그러면 진짜 대가성 가지고선 이런 걸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냥 뇌물죄로 가차없이 더 세게 그렇죠. 죄를 물어라. 이런 건 없애고 그렇죠. 김영란법은 없애고. 김영란법을 통해서 뭐가 청렴해집니까? 우리가 내가 늘 얘기만 하지만은 문화적인 얘기예요. 근데 좀 청렴해지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평가들 보면은 국민들 많이 느끼고 계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 거니까 우리가 캠페인으로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접근으로도 김영란법 이상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너무 무식하게 본다 좀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 건가 봐요. 얼마든지 캠페인으로서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죠.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존중을 한다면은 그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근원적인 어떤 설득과 호소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섣불리 법을 갖다 들이댄 것.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350이 절대 선인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그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전한 우리 그 회식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식 문화. 또 저녁에 있는 그 삶이 지금 시작됐고 또 공직자의 선물 수수도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만 이제 여러 형태의 청탁이 또 있었지만 이것도 지금 거의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점에서 지금 안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송 대표께서는 350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다들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켜가고 있는 그 마당이거든요. 그러면 경조사비 문화로도 가능하지만 문화와 이 법과 이것이 병행이 되어질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캠페인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경조사비 10만 원을 5만 원으로 낮추는 거 이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과거에 이제 5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그 10만 원으로 올려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청렴한 어떤 문화를 위해서 우리 경조사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건 찬성. 봐요. 다만 이제 그걸 꼼수로 해가지고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송 대표님은 그러니까 오히려 355 이렇게 개정하는 거면 내가 찬성하겠다. 하지만 농축수산물을 10만 원으로 올리면서 경조사비 낮춘다는 요거 하려면은 아예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제가 활성되려면 이런 마케팅 노력이라든가 또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냥 그런 인위적인 어떤 그걸 해서 과연 경제가 나아질 알겠습니다. 것인가. 그건 어렵죠. 조 교수님은 이 경조사비 뭐 15고 뭐고 하여튼 다 없애자 이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없애는 게 맞고요. 그리고 50을 갖다 35로 낮추자. 이게 무슨 퍼즐 게임도 아니고 퍼즐 게임. 그거 사실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지금 숫자로 세상을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텔 결혼식 일반화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호텔 결혼식 하면서 5만 원으로 사실 부족할 거예요. 그렇다면 호텔 결혼식을 금지시키세요. 근원적으로. 그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도대체 50을 갖다 35로 낮추면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경조사비를 내가 선택하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공무원들은 그 결혼식장도 비싼 데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금품 수수, 대가성 이런 쪽을 갖다 부정한 거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윤리적인 어떤 잣대를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법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이걸 인정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자는 사실 말이죠. 35, 350 그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국가가 필요 없이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것 자체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자, 여기서 청취자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뇌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에 찬성하거나 이런 분이 전혀 아니고 죄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물어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가성, 직무 관련된 처벌, 뇌물죄를 갖다 강화시키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좁혔어야 되는 건데 이걸 너무 넓히고 문화 영역에 대해서 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무슨 마케팅 얘기가 나오질 않나. 그리고 지금 경조사 사실 내가 정하는 걸 국가가 왜 정합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경조사 0. 얼마나 좋아요. 선물 0. 식사 0.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자,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접근을 처음부터 잘못했고 인정됐으면 그걸 갖다 바로 수용하는 게 유연한 사회예요. 유연한. 알겠습니다. 플렉시블한. 조 교수님 어떤 말씀이신지 아마 지금 청취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논리가 오늘 분명하게 전달이 됐고 지금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의견 부지런히 주십시오. 저 여기까지 오늘 짧은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1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군요. 월요일에 이 투표가 다시 있습니다. 두 번째 표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옳을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그리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뉴스. 지난 월요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김정훈 기자가 보도를 해줬는데 그 사건의 후속편쯤 된다고요? 네, 선배들한테 가혹행위를 당하는 남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죠. 유명 오토바이 업체 할리데이비슨 한국 지점에서 후배 정비사가 선배 정비사한테 가혹행위 당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배 정비사들이 작업복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손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했다는데 그 증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채무가 타고 심할 경우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팔이나 이런 데 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손기나 엉덩이가 손목을 자르려고 한번 했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 혹시 아세요? 그러다가 제 손목을 이렇게 넣으라고 해가지고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파장도 굉장히 컸고요.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다른 피해 사례 제보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들 그리고 추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고도 숨지긴 직장 남성들의 사연을 오늘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내 갑질, 사내 가혹행위. 그중에서도 여성들 피해 사례는 그동안 꽤 보도가 됐었는데 네네. 가려져 있었던 남성 직장인들의 피해 사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취재해 보니까 이런 폭력 문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문화가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 중에 한 곳이 아마 방송사일 텐데요. 방송국. 네.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촬영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카메라 이렇게 뭐 닦거나 그러잖아요. 닦거나 이럴 때 이제 그냥 자기 툭 건드렸다고 거기서 뭐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일 못해서 욕먹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싫었던 건지 밥 먹을 때 그냥 어디 뭐 먼 산 쳐다보면서 밥 먹는다고 욕하고 뭐 부모 욕도 하고. 아니 밥 먹을 때 먼 산 쳐다보는 게 이게 이유가 됩니까? 폭행의 이유가 됩니까? 하고 또 없죠. 네. 무슨 어깨나 등 툭툭 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요? 네. 부모님 욕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한 지상파 TV 방송국에서 촬영 분야 스텝으로 일했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예. 견디다 못해서 회사를 그만뒀고요. 현재는 방송에 대한 꿈을 접었다고 하네요. 이 피해자의 퇴사 이후에도 그 사업장 안에서는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직 비정규직 직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일들이 있죠. 뭐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일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고 이게 아무래도 방sem을 많이 하잖아요. 짜증나니까 때린다거나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걔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말하기보다는 뭐 내 툭툭 치는 거죠. 상식 밖에 그런 어떤 언행들도 굳이 기수고요. 물건을 저한테 던진다거나 뭐 이런 식도 있고요. 남성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건을 던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사라는 곳이 워낙 일이 많고 비정규직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가불관계 속에서 폭행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폭행이 꼭 신분상의 가불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침 회의 시간에 전체 보는 앞에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기지개를 폈는데 그 상태에서 가슴으로 손바닥을 확 쳐버리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서 제가 그 상태에 숨이 막혀가지고 엎어졌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새끼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약이나 줘라. 그걸 본 동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문화가 있어요, 또. 그쪽 패거리가 거의 군대 문화 수준으로 해가지고. 패거리 문화가 있다?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경우에 정규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선배한테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결국 고소를 했고요. 가해자는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적인 문화가 존재해왔다는 얘기예요. 네, 꼭 군대가 아니어도 선임자가 후임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형의 대표적 사례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일 텐데 역시나 사건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도? 네.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 광주경찰서의 김모 경사가 전 직속 상관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자살한 서울 남부지검 김모 검사 역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거든요. 그랬죠. 네, 당시 숨진 검사 누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동생은 부장이 남부지검에 온 지 불과 3, 4일 만에 쌍욕을 들었다고 해요. 그 후부터 쌍욕은 물론이고 결제 서류를 찢어서 던진다든지 밤늦게 술자리에 불러내서 모욕감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괴롭힘이 4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말이죠. 이 직장 내 폭력이라는 게, 억압적인 문화라는 게 어느 한 직장만의 이야기가 아닌 상당히 만연해 있다 이런 느낌 들어요. 네, 실제로 취업 포털 업체 인크루트가 지난해 성인 8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예. 응답자의 71%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또 직장에 군대식 문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71%가? 10명 중 7명이요. 그런데 이 정도나 됐는데 왜 이 직장 남성들의 폭력 문제는 그동안 크게 주목을 못 받았을까요? 이 피해를 겪고도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도 애를 먹었던 게 피해자들 상당수는 자신의 사례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남자라는 이유로 웬만한 폭력은 견뎌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예. 또 문제를 제기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네. 그래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상급자니까. 그런데 분명한 갑을관계라면 더하겠죠. 올해 초에 한전 직원이 한전 자회사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회식 자리에서 있던 일로 기분이 상한 한전 직원한테 자회사 직원이 찾아갔는데 맞았다는 겁니다. 기분이 상해서? 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조사에 나서니까 오히려 피해자인 직원이 병원 진료 확인서 제출마저 거부를 했습니다. 아, 피해자가 거부를 했어요? 네, 못 내겠다고요. 이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조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피해 당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의 방법들이 미온적이에요. 그게 보복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고 의뢰 입장에서는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모 회사에서 쪽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회사 입장에서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한 게 있겠죠. 또 그다음에 자기 모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끼칠까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당했는데도 말 못하고 쉬쉬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사안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가해자는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한전의 경우도? 네. 그래요. 이런 직장 내 폭력 문화 사실 오래된 문화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져 왔다고 하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일단은 과거 폭력이 용인됐던 그런 군대 문화가 직장 내 스며든 것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석진 노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남자들 같은 건 군대를 또 갔다 오잖아요. 상사한테 또 나도 맞았으니까 그런 것도 나도 욕을 먹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내 후배한테도 그게 아직 우리나라가 보면 군대 문화 하라면 해라 이런 식의 문화가 아니면 기업도 조직인데 조직이 돌아가려면 좀 원활하게 상사의 지식에 따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나도 당했으니까 내 후배한테도? 네. 이런 군대 문화에 기업이 얼마만큼 친숙하느냐면요. 대한항공, 삼성물산, 포스코, 코레일 등의 유수한 기업들이 현재도 매년 병영 체험이라는 걸 할 정도거든요. 참여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기업들은 애사심을 높이는데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 기업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군대식 문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화합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고 애사심도 더 높이고 리더십도 좀 배우고 이런 내용이고요. 일면으로 보면은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군대식 문화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는 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사원 또 임직원들은 며칠간 실제 병영 내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상명하복 질서를 익히게 되잖아요. 군대 문화가 이런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군대 문화가 기업 속으로 평상시에도 젖어들다 보면 자칫 이런 상사의 선배의 폭력이 용인되는 분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군대 문화가 직장 내 폭력을 만들어내는 한 원인이라면요. 최근에는 새로운 원인도 부각되고 있는 사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 구조의 다변화입니다. 다변화. 아까 정규직 외 비정규직, 파견직, 프리랜서, 하청, 용역 사실은 고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솥밥을 먹던 선후배 관계가 이제는 명령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주종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 상급자가 비정규직 하급자를 마음껏 부리게 되면서 폭력도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요? 앞서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방송사 비정규직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노동법 개정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직이 그렇게 여러 개로 분화돼서 고용하는 형태는 방송사밖에 없고.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직장 내 군대 문화, 군대 문화가 직장으로 스며들어 있는 그 문화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요즘 들어서
고용 구조도 다변화되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폭력, 사내 폭력들이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특히 직장 남성의 경우에는 그들 나름대로 폭력의 피해를 덮어려는 경향마저 있죠.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노동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의 말로 들어보시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다라고 하면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 생계는 어찌할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또 맞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쭉 들으면서 사실 직장 내 폭력은 여성들이 피해자지 남성이 무슨 그렇게 피해자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던가. 깨닫게 됐어요. 직장 내 남성도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나. 다만 그게 숨겨져 있었던 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김 기자. 네. 그나저나 우리가 이 주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게 할리 데이비슨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폭력 문제. 그 피해자 이모 씨는 어떻게 됐어요? 방송 나간 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여전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고요. 다만 뉴스가 나간 뒤에 전해진 응원으로 큰 힘을 얻었다고 하네요. 가해자들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회사 내부에는 대책회의도 있긴 했다고 하는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아직까지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폭력, 특히 남성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가 된 거거든요. 이후에도 여러분 제보 계속 받겠습니다. 후속 내용 있으면 김정훈 기자 또 취재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나눌수록 깊어지는 겨울 김장 편입니다. 듣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죠. 하얀 쌀밥 먹을 때나 라면 먹을 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국민 반찬 김치. 지금이요, 긴 겨울에 먹을 김치 준비로 한창 바쁠 때입니다. 속 좀 더 가져와. 배추도 더 가져와. 여기. 허리 아파요. 4,500통, 무가 1,700개 내지 1,800개. 자, 이 맛있는 배추 속 한번 먹어봐요. 자. 옛날에 김장을 시작할 때면 온 마을이 김치 품앗이를 하느라 소란스러웠죠. 서로 비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김치가 부족한 집에는 배추 한 포기를 덤으로 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경상도 안동이요, 우리 고향이거든. 김장하느라는 또 거기도 맹 동네 잔치요. 동네 사람들 낮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김장 버무리 그래. 내가 지금 58이니까 33년이네. 내만의 노하우? 따로 딱 노하우는 없는데 내가 볼 땐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사랑하고 정성. 하나, 둘, 셋. 이거 봐봐, 이렇게 좋아 배추가 세상에. 응? 즐거워요. 하나 사드릴까요? 온 동네가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나누며 김치를 담그는 이 김장 문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김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온 사람인데요. 김치를 담궈야 뭐 한국인 될 것 같은 느낌스러워. 나고야에서 왔어요. 좋아해서요. 김장. 조금 맵지만 고추가 매워도 달아요. 물 넣고 배추국 끓여가지고 수육 삶아서 보쌈하고 먹던 거. 매워가지고 먹기만 하면 울어요. 근데도 그걸 또 먹고 싶어서 울다가 가서 또 먹어요. 힘들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엄마 생각 많이 나네요. 어머니! 여자들이 너무 고생한다. 여보, 고생했어요. 내가 김장 끝나면 안마해주고 업어줄게요. 육회 공군이 다 얼어졌잖아.
젓갈도 들어가야 되고 땅에 있는 배추, 무. 그래, 김치처럼 우리 세상도 참 아우러졌으면 좋겠어요. 힘든 김장이지만 그래도 이맘때가 기다려지는 건 김치보다도 식구들, 이웃들과 나누는 그 끈끈한 정 때문이겠죠.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나눌수록 깊어지는 겨울 김장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쭉 찢어서 먹는 그 김치 맛이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최고 맛있잖아요. 김장할 때 옆에서 얻어먹는 거. 그렇지. 수육이 있어야죠. 수육이 있으면 더 좋고. 그것도 이렇게 뭐 칼로 자르거나 가위 이게 아니고 손으로 쭉 찢어서 돌돌돌 말아서 먹는. 갑자기 아침부터 입에 침 군침이 돕니다. 추운 아침. 일단 속보를 하나 좀 전하고 여러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시작할 막 그 시간쯤이군요. 8시 3분쯤에 조금 전 8시 3분쯤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규모 2.4. 그러니까 이건 여진으로 봐야 되겠죠. 예, 여진이 또 발생했다. 지난 수능이 있었던 날 이후로 사실 여진이 좀 잠잠해서 이렇게 이제 여진이 끝났구나 다행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오늘 8시 3분경 2.4의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라는 속보를 전합니다. 참 포항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이대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김영란법 개정을 놓고 짧은 토론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붙이려고 하는 표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을 10만 원까지 확대하자.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자. 이 개정안 찬성한다 하시는 분 한광현님 찬성입니다. 경조사비 5만 원 줄이는 거 특히 찬성인데요.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10만 원이 해야 되는 비용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면서 5만 원 내리자 하셨어요. 5400님 근데 10만 원짜리 공산품을 주면 뇌물이고 농산물을 주면 뇌물 아니고 이거 조금 희한한 거 아니냐? 그 두 개를 섞어서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 조금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개정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477님은 농분대 저는 반대합니다. 농수축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한들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이익이지 농민들 자체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 이분은 또 그런 말씀 하고 계시고요. 김영란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아까 그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 일단 1468님 이분은 적극 공감이 됐다. 오히려 김영란법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 아니냐라는 것. 그래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 축의금 더 주고 싶은데 왜 그걸 국가가 못하게 하는가? 이분도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반면에 남용성님은 국가가 개입한 거 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극약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법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동진 님도 문화로 하면 좋았지만 그거로 안 되니까 이런 김영란법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문자들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이국종 교수 인터뷰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은 다 캡처해서 이국종 교수 팀에게 힘내라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윤선 기자. 조윤선 전 장관. 네.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죠. 그런데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데다가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 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이 계속 설설설 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정죄 부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구속 임박설이라니 이게 그럼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죠.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거나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설 정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설이 도는 이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입니까?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이게 이제 11개월 재직했잖아요. 매달 다 받은 걸로 확인은 된 건 아니고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했죠. 이후에.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상납 의혹에다가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이미 검찰이 내린 상태입니다.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때 그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준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서 업무 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니 정무수석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세 번째 또 있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조윤선 무죄 선고했잖아요. 무죄 선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캐비넷을 조사하다가 무더기로 문건들을 국정농단 문건들을 발견했잖아요.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다. 여기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죠. 그렇죠. 박준우 수석.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박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뜻이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다른 수석들의 압박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좀 확인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하면 어느 수사 초기에. 수사 초기에는. 그런데 수사를 할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 데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내용이 중에 언론에 조윤선 중에
블랙리스트가 이용주 의원이 자그마치 18번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새롭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별명이 모르쇠, 앵무새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뭐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었거든요. 정무수석과 장관을 지낸 사람이 나와서 진술한 태도 뻔뻔하게 막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만 걸 한 거 보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던 것도 영장 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결정적인 자,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20일쯤에는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 넘기는군요. 결심은 그렇고요.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일단 12월 20일쯤. 지금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재판 진행 과정으로 볼 때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의 청구 여부는 별도로 하고 지금은 박준우 전 수석의 진술 번복이 아니더라도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박영수 특검팀 얘기잖아요. 특검팀 쪽의 주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1심 판결을 두고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했다는 얘기는 대놓고 봐줬다는 얘기죠. 대놓고 봐줬다?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비서실장은 유죄, 밑에 비서관도 유죄인데 중간에 수석은 몰랐다? 그 이제 증거가 부족했다는 얘기였는데 그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특검팀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와 함께 와이뉴스를 함께 했는데 제가 문자 소개하면서 이번에 김영란법 바꾸는 문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전반적으로 뉴스쇼 청취자들 의견은 어떠냐? 압도적으로 뉴스쇼 청취자들은 유지가 좋다. 개정하지 말자. 이쪽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355 개정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은 쉽지 않을 거다. 정부가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엄청난 지지율 하락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지금 하겠다는 의지로 또 두 번째 표결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부지런히 이 내용을 여론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 오늘 제가 끝나자마자 전화하겠습니다. 월요일 여론에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 의견 말고 전체 의견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금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최대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채가 많은 가격